한국지방자치학회 추기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세션이 2021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제1섹션 조선시대 향약을 통해 본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 분석, 제2섹션 주민자치의 해법 읍면자치의 부활, 제3섹션 행정복지센터 기능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의 뉴모델 설계, 제4섹션 시범실시 주민자치의 비판적 분석,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이번 세션은 제2회의 제2분과입니다.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으로 두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우 박사님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일단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우 박사님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림성심대 멀리 오셨는데 우리 이훈래 교수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이셨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세션에 지정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셨네요. 우리 서울시립대의 우리 박노수 교수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차원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요. 원래 제일 큰 행사는 하계학술대회가 제일 큰데 하계학술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오늘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더 중첩이 돼갖고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가 무척 커지고 말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원래 우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도 혁신이라는 말을 지금 집어넣는데 뭐 다른 앞에 두 단어는 제가 늘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세 번째 단어 혁신을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마 그 혁신은 지방자치에서 혁신은 결국은 주민자치 쪽으로 귀결이 될 수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외형적인 거를 갖추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미흡한 부분이 바로 주민자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전상식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그렇고 계속 진행 중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해주시고 중요하신 분들이 또 토론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분과의 그 토론 내용들이 좀 제대로 국회라든가 이런 데 좀 전달이 돼서 좀 각성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우 박사님께서 오늘 해주실 주제는 읍면동 민주화입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완전히 관 쪽에 계신 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연구원이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연구원 중에서는 제일 큰 연구원이 아닐까 싶은데 뭐 서울보다 훨씬 큰 데가 지금 경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계시면서도 아마 지금까지 제가 늘 조 박사님을 존경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 아니면 할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라고 늘 저는 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도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주셔서 읽어봤습니다만
완전히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아니면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와는 다른 뭔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좀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조 박사님의 그 발표를 잘 좀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읍면동 문제,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조 박사님, 이제 숨 좀 돌리셨어요? 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 축의 그 지방자치학회 이렇게 세션에 참여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자장을 맡고 계신 심익석 교수님, 그리고 최건열 교수님은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여기 심익석 사회자님은 이 주민자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근린자치분과가 오늘날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심익섭 교수님께서 분과장을 맡으셔가지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의 주민자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건열 의원님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이렇게 세 번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근린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많이 기여하고 계십니다. 최건열 의원님 요즘도 건강하시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은 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자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10월 29일, 10월 29일 이제 지났죠, 그죠?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날이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우리가 부활을 했지만은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주류 그룹은 단체장하고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장하고 지방공무원이 주류 그룹이었고, 그 주인인 주민과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리그였고, 우리 주민과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상직 회장님은 20년 동안 이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좀 서두가 길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왔으니까 좀 경기도 PR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1,370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부를 이룬 거를 우리가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소득 3만 부를 이룬 곳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반도체, 첨단산업, 이게 3만 부를 이룬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만 부를 이룬 첨단 기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많이 관광 오시고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좀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저기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 경기도에 오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저기 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주민자치 해법은 원면자치의 부활입니다. 이게 지금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부활을 붙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제기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부활이 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지방의회를 직선하고 단체장을 직선하면서 지방자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1세기는 원면자치를 직선을 해서 저기 원면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요원합니다. 원면자치의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이 반대하고 국회가 반대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학자들도 저기 군하고 원면하고 겹치면은 3계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희 원면자치가 폐지된 게 1961년 지방자치 그 유보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원면자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2021년에 60년간 원면자치는 실종이 되었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20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주민자치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범 사업이 10년을 넘게 이렇게 10년 가까이 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할 의향이 없는 건지 너무나 어려워서 표류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지방자치 30년 부활 시점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 할 얘기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저기 단식을 통해서 1987년도 헌법 개정에서 지방자치 부활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는데 91년도에 부활이 됐는데 1996년도에 이제 99년도에 저기 DJ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원면 주민자치 측면에서 검토한 게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주민자치 부활의 시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면동을 존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저기 그 주민센터에 그거를 심의하는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걸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표기하는 그런 우려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여기 계시는 이제 그때 그 심익섭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때 근린자치분과장을 하시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저기 주민자치를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근린자치를 시작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그 지금도 생생한데 심익섭 분과장님께서 만드신 게 이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이렇게 3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그 행안부가 표준 모델을 만들었고, 현재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이제 도입 과정을 보면은 이제 2013년에서 2014년에 시범 실시가 됐고, 그리고 2014년도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핵심 과제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에 이제 여기 최건열 의원님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때 최건열 의원과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같이 수립했는데,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가 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들어서 또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달에 김영배 의원이 주민중심의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하고, 김두관 의원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안들이 주민자치회 주체 및 대상 사무 결정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발제하는 글에서 지난 20년간의 주민자치회 개혁 과정과 내용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하게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를 분리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꼴 주민자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주민이 이제 결정할 주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치를 할 사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저는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도표를 보면은 표 2를 보시면은 행정기관형이 있고 준자치단체형이 있고 자치단체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기관형입니다. 행정기관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아닌 거죠, 읍면동이. 그리고 이제 준자치단체형은 의회 중심력이 있고 이제 주민총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치회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자치가 잘 된 자치단체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형은 한국의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지방의회형은 영국의 페리시, 주민총회형은 미국의 타운 미팅, 그리고 자치단체형은 스위스의 게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김필두 박사, 그리고 최상윤 교수, 그리고 장교식, 김수현 박사, 이런 분들이 했는데, 대부분 이 연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성과라든가 주민자치의 주체, 대상 사무,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선행연구 학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주민자치의 울타리 내에서 개혁을 원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 연구는 이런 미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60년 동안 주민자치가 실종이 됐고 20년 동안 표류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이걸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대안제시 연구에 초점을 뒀습니다. 예. 주민자치의 개혁의 역사와 한계를 보면은 저희가 60년 전에 보면은 그때는 읍면자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읍면 의원이 만들어지고 그 읍면장이 직선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선진국형의 주민자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의 시정촌인데 정촌이 우리나라의 읍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때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불행하게도 1961년도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읍면자치가 폐기되고 군정으로 가게 됩니다. 군정. 읍면을 통합해서 군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지방자치 모델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주민자치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100대 과제로 국정의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주민자치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고 2000년에는 전국의 동으로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 편입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센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은 운영 책임자는 읍면동장이지만은 운영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돌아서 한 10년이 흘러서 이제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드디어 오늘날의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하는 업무가 뭔가 하면은 주민자치회 구역 내에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그리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무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전상직 회장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최소한 2가지 기능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민화합 기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그 민원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가 보면은 주민화합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주민자치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행안부가 드디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이제 김영배 의원안이 이제 등장을 하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그 많은 법률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들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49쪽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구성 측면에서 3개 법안이 대부분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한 가구에 1인씩을 주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총회는 또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규약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대표성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가구이기 때문에 절반의 주민 대표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사업도 어느 정도 넣고, 회비도 이렇게 두 개의 법안에서는 이제 거기 이렇게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주민 자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 법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평가를 하면 계획의 한계가 측면 평가하면은 주체 측면에서 주민 자치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은 아직도 부재한 사항입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률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10년이 됐는데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법을 안 만들었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응원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법률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반대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원과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10년 동안 필요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다음인 두 번째는 현행 주민자치회 구성은 주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형식상으로는 한 가구당 1인이 대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대상 측면입니다. 이제 사무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를 하려면은 시군구로부터 이임받은 사무로서 행정사무에 한정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시군구에서 이거 주민자치회가 시군구 하청기관입니까? 사무 조금 떼어져서 동량은 얻는 것도 아니고 시군구에 조금 위탁해서 학구방 살림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원칙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치권 측면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자기 결정권과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치권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표준 모델을 만들 때 그때는 협력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원면동의 원면동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회 성격으로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운영 과정에서 원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재정이나 권한 측면에서 운영하는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는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원면동 그 사무소에 공무원 한 명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치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주체 측면,
주민자치의 대상 측면, 주민자치의 자치권 측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군의 하청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법인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익 민간법인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군구의 하청기관이죠. 사무도 시군구에서 위탁해서 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시군구의 하청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는 10여 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학자들이 많은 개선 대안을 내세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지금 30주년이지만은 앞으로 30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개혁하더라도 이거는 주민자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민자치회는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주민자치회는 드디어 이제 주민자치회는 이거는 10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재검토를 해서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읍면자치를 부활시키고 시의 동은 세계 어느 나라나 시는 이렇게 동을 자치단체하지 않습니다. 동에 대해서는 구역 자치를 하든 아니면은 미국처럼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에서 풀뿌리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 참여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6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부활한 뒤에 20년 동안 주민자치가 표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저는 주민자치의 부활이라고 보는 읍면자치의 부활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읍면자치의 부활이라고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남대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시장, 서울에 남대문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국보 1호이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 이제 불에 타면은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에 한번 탔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남대문이 불을 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가 남대문 시장이 대한민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길을 잃으면은 남대문 시장에서 길을 잃으면은 길을 찾으려면은 아무리 헤매도 미로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찾기 편한 방법은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위치.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면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길을 잃었습니다. 크게 보면 60년, 짧게 보면 20년 길을 잃었는데 이 주민자치가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6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60년 전으로. 60년 전에 그 이승만 정권에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시정촌, 독일의 개마인대, 프랑스의 꼬민, 그리고 미국의 타운, 스위스의 그 개마인대, 다 풀뿌리 자치가 읍면자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앙 집권을 하면서 군정으로 갔습니다. 읍면자치가. 그러면은 지방 분권 시대로 오면서 군정을 폐기를 하고 읍면자치를 부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위시해서 학자들이 너무 소홀하게 검토했습니다. 199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군정을 존치한 게 오늘날의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표류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무부죠. 내무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 의견을 너무 들은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표를 제시한다면은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은 저기 자치단체로 가고 동은 주민자치를 계속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자치 개념으로 가면 그게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읍면의 자치단체화 필요성은 주민의 정치 접근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시군구가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스위스 같은데 개마인대가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3만 명입니다. 그래서 15,000명 정도가 주민자치를 하기에 가장 알맞은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가 20만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36,000명, 독일 같은 경우 12,000명, 그리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 2,5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민주의식의 강화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그 타운에 와서 주민총회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저기 민주주의다. 미국의 강점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초등학교이다. 기초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자치는 민주의식을 기르는 국민학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주민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잘 구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상직 회장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주민자치가 되면은 주민들의 인격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인격도 좀 붕괴되고 공동체도 많이 붕괴됐는데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에티켓도 기르고 인격도 기르고 그리고 항폐화된 공동체도 우리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 입법권을 보장을 위해서도 읍면자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 발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직접 회부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 발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읍면자치를 부활시켜서 읍면자치에서 주민 발안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민 발안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걸 시행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 발언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에도 참 안타까운 게 주민 발언이나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놓고 법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주체도 안 만들고 법안부터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주민 발언이나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 그리고 주민총회 여기서 주민 발언도 하고 주민 투표도 하고 주민 총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못되었다. 주민자치 기구도 만들지 않고 외국의 법안만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 주체를 뚜렷하게 하고 나서 이 법안을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법안만 만들어 놓고 주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작동이 되겠냐고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 읍면 자치에 관련된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이 대표기구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자치단체 방안인데요. 첫째는 이제 그 주체 측면에서 읍면의 기관 구성을 살펴보면은 저는 5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해요. 기관 구성은 읍면에. 첫째는 읍면장을 직선해서 단체장 중심형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라든가 주민총회를 둬서, 의회 내지 주민총회를 둬서 여기서 이제 의원 내각 제식으로 합의제형으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기를 읍면장 중심의 단체장형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체장 중심형을 하다 보니까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데 약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만약에 읍면 단체장이 모든 것을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을 전행한다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형이나 주민총회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는 모습은 5명 내지 7명의 의회든 주민총회를 둬서 여기서 합의제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5명에서 7명의 주민대표위원 중에서 1명을 주민총회 의장을 뽑아서 주민총회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럴 경우 5명 전행이 불가능하고 읍면 단체장의 전행이 불가능하고 5명이 7명이 합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토의하고 조정해서 결정하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나치가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지방자치가 붕괴하고 주민자치가 붕괴하면서 토론 문화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민주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합의제를 도입해서 민주주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서 토의하고 합의하고 조정하고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아무리 민주주의가 후퇴하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내린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56쪽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 미국의 타운 미팅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있고 타운 주민이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는 이런 기관 구성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의결기관 주민총회가 있고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고 개마인대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읍면자치가 부활하면은 읍면 동장이 굉장히 우리 한 3,500명 되는데 그 5급 사무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3,500명에 달하는 읍면 동장은 읍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무총장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총장이 더 보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기 사무총장 자리로 가게 되면은 기관장의 읍면동장의 기관장의 지위는 잃지만은 그러나 주민을 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읍면자치 하면은 맨파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기 읍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인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저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수 그룹도 있고 군 장성 출신도 있고 대기업 임원 출신들도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저기 맨파워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0배는 더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해서 읍면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대부분 읍면에서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수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끌어들인다면은 지금보다는 100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읍면의 이제 기능 사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저기 읍면동 개편은 참으로 저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읍면동의 계획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으로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읍면동에는 민원 기능만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읍면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현재 시군에 있는 계획 기능이라든가 경제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읍면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부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저기 읍면의 기능 및 사무는 자치행정, 조세, 에너지 환경, 건축, 건설, 교육, 복지 등 7개 분야로 나누면은 충분히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읍면의 재정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시군구의 세원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과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율도 지방총회나 주민총회나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을 자치단체로 59쪽이 되겠습니다. 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을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력시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가 있고 읍면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5 내지 7명을 하고 읍면의 의회는 명예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당에 속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읍면의 부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3계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3계층이 아니고 2계층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군을 자치단체를 폐기를 하면은 군정을 포기를 하고 읍면자치로 가면 2계층입니다. 읍면하고 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군은 어떻게 되느냐? 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계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2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이 82개입니다. 60쪽입니다. 그리고 읍면이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500개의 읍면 자치를 하고 군은 82개의 군은 행정계층화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무브먼트가 돼서 이게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읍면자치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성우 박사님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0년 전 우리나라 건국할 때 헌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헌법도 개정할 때마다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욕하겠습니다만 다른 법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좀 승화가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마 그 헌법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히 시군구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원칙대로 원래 지방자치에 있었던 읍면이 부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또 안은 그렇게 분명히 들어갔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시군으로 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직할시의 특별시에 있었던 구를 갖다 또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쌩 난리가 났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도 처음 한국지방자치학회를 만들 때거든요. 80년대만 해도 지방자치에 지자도 못 꺼내는 바람에 아예 말도 못 꺼내다가 지방자치학회를 그때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싸운 게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이었었는데 사실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당연히 이렇게 읍면 부활로 될 줄 알았다가 시군으로 벌컥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가 또 들어가는 바람에 구를 자치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거든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지금 조 박사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건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이라는 거를 같이 집어넣었던 건데 사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과 함께 사실은 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꼭 이게 나쁜 제도도 그냥 정착이 돼버리는 바람에 건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지방자치단체로 읍면이 바뀔 때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도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로 가능한 건지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 분께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울래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먼저 넘겨드리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원래 토론하시기로 하신 분이 빠지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갑작스럽게 참여하는 바람에 저도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토론문을 받고 저도 관련된 자료도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민자치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 하나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자는 또 논의.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논의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지방자치법 안에 별도의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개별 법령으로 이 부분들을 인정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자치, 그러니까 오늘 토론문의 내용인데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 하자는 분들의 주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행정의 어떤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니 아예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논거는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도로서 있었던 부분이 빠져버리면서 시군구 자치로 바뀌었다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말로 필요한 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을 들으면서 나름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재 여기 발제자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주민총회형 읍면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형 자치단체를 만드는 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주장을 하는 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됐던 부분은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기구든지 기관이든지 사실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어떤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발제자께서는 기존의 어떤 재산세라든지 시군구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세원을 활용하자라고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서울 빼고는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세원으로 자치단체 자체 인건비도 못 주는 데가 대부분인데 사실 거기서 예산을 다시 돌려서 쓴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런 어떤 예산 확보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제도의 문제일까?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 참여죠, 사실은. 주민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생각들이 방금 말했던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할 거냐. 근데 본질은 사실 주민 참여였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뭐 경기도의 일부 시에 가서 직접 마을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몇몇 그분들만 참여하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이걸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 참여는 여러분의 권리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 주장할 무엇인가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권리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권리를 깨워쳐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 자치단체화든지 뭐 기존의 주민자치화의 법제화든지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지 않을까. 주민들이 정말로 이게 나의 권리이지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나의 권리인 거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 그게 필요한 제도가 좀 마련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발제자께 질문인데요. 제가 좀 개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주민총회를 제안하셨는데 의회라는 표현을 계속 또 쓰셨거든요. 그러면 주민총회와 지방의회가 따로, 읍면도 의회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의원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좀
그대로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좀 계속 좀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은열 교수님 좀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예, 오늘 뭐 우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특히 또 우리 조경호 박사님이 주민자치해법으로서 하나의 읍면동자치 부활이라는 이런 거대한 담론을 제시해 준 겁니다. 사실은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로 변환하면서 이 과정에 그 제도 자체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개선 이런 쪽에만 뭐 논문도 쓰고 참여도 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의 부활이란 이런 하나의 근본적인 생각은 사실은 깊이 있게 못 해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방의회론도 가르치고 지방재정론하고 이제 대학에서 지방자치 이래가지고 뭐 주로 지방자치만 내가 30년 이상 뭐 학부 대학원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 역사적인 것도 이제 가르치고 하면서도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사실 전번에 우리 김찬동 우리 교수가 읍면동 행정의 민주화, 이 민주화하는 효율성이냐 민주성이냐, 민주성이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읍면동을 부활하자하는 그 자치제를 부활하자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물 써라해서 사실 뭐 신경도 시간도 없고 해서 거기 걸 조금 바꿔가지고 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해가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조성호 박사님이 뭐 어떤 발전하기보다는 뭐 어떤 특강 비슷하게 너무 상세하게 해줘가지고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발제를 한 50분 이래 했는 건 학회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한 부이라가 좀 여유있게 사실 인내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한데 얼마나 토론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뭐 원고도 뭐 한 몇십 페이지를 해가지고 와서 내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을 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도 저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참 처음부터 저도 뭐 이쪽에 최근에는 논문이 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쓰니까 쓸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저도 일본은 몇 군데 몇 번 가봤습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가고 뭐 다른 단체들하고 가가지고도 뭐 가보고 독일하고 호주하고 뭐 이런데 현지에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하는 그게 전부 뭡니까? 기초자치단체 밑에 있는 걸 갖고 전부 다 우리나라에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가 자치권이 없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도입할 적에 그랬으니까. 그 자치제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 기초자치단체 어떤 뭡니까? 그 하부 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관이 없어지고 이제 뭐 정말 행정 기능을 다 기초로 돌리고 이러면 의미가 있죠.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호주나든지 이런 데는 가보니까 정말로 뭐 한 17만 되는데 한 10개 커뮤니티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고 기능은 시에서 다 합니다. 그 외에 주민들 생활하고 다 하는 건 주민총회가 의원 뽑고 그 사람 무버스도 하고 관리자도 있고 해서 참 한 2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더구만. 그리고 주정부서나 연방정부서도 하는 위탁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이 이제 충분히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거든요. 취지를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조 박사처럼 아예 자치권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입하면 안 되지요. 사실 뭐 여기 보면 기초가 보면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뭐 스위스 같은 거는 뭐 3,000명, 독일도 뭐 한 7,000명, 꼬면은 뭐 작은 데는 300명 이렇잖아요. 평균이 38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하는 주민자치회 그런 밑에서 하는 그런 기능, 행정계층에서 할 수 없는, 자치계층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도입했는 겁니다. 도입하는 취지가 좀 다르죠. 자치하는 거하고는. 좀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뭐 실제로 큰 발전도 없고 또 잘 되고 있는 데는 내가 봐도 현실적인 이런 결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면에는 그러나 그 자기들이 한정된 사업에는 상당히 결정권을 갖고 잘하는 데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들은 다 찬양하고 하는데 내가 독일, 프랑스 직접 가가지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조사도 하고 프랑스는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학회 차원에서 가보기도 하고 호주도 이제 직접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대사관 통해 가지고 사전에 그 브리핑 받도록 전부 준비해서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영 터무니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취지가 이제 어떤 다르는 거죠. 아까 자치권을 갖고 하는 그런 제도하고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밑에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는, 현실적인 데도 아주 많습니다만 좀 잘 되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저도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에 갇혀있다 보니까 뭐 근본적인 거 가지고 제안을 못하는 그 책임감도 있는데 자, 이야기가 이제 뭐 필요성이나 또 방안이라든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조 박사의 의견에 뭐 전적으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관 구성 형태도 보니까 아까 미국의 타원하고 스위스의 개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기에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한 3,000명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제 하고 우리나라에 업은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면도 뭐 2,000명 안 되는 데도 있지만은 좀 큰 데는 상당히 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관 통합형을 제시하면서 주민총회 이 부분을 우리가 의결기관으로 이제 2개를 한다 하면 현행 헌법에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주민총회도 하고 의회도 두고 이거는 헌법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과연 그걸 기초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걸 의결기관을 아예 다른 선진국처럼 주민총회 형식이 완전히 의결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의회 또 따로 두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걸 법에 위반돼가 있으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가면 가지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작은 기관은 총회 형식으로 하고, 이번에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관 통합형만 할 게 아니고, 일본도 정촌에도 우리가 대부분이 뭡니까?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총회 형태로 하는 건 아주 조금 몇 개 안 됩니다. 오히려 총회 형태가.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래서 이것도 이제 기관 통합형으로 못 지울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것도 좀 다양화하듯이, 은 상당히 큰데, 또 면도 좀 큰 데는 기관 대립형도 하고, 기관 대립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일본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군을 자치단체라는 용어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표 22에 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금 현행 헌법에는 이거 행정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없거든요. 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군을 자치단체의 종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정계층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현행 법에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거기 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원고를 보니까 자꾸 이제 행정계층화하고 자치단체를 둔다. 행정계층화는 이해가 간다. 그죠? 우리가 뭐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있듯이 그 나름대로 의미는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종류에는 빠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참 의결기관에서 의회와 주민총회를 이렇게 두는 사례가 내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없지 싶은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의결기관으로 헌법으로나 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이야기가 또 시간이 마이크 잡으면 금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적인 측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옛날 법은 선진국이 하고 있는 거 뺏기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선진국에 자치하고 있는 거 뺏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그게 나을라마 이런 생각도 들지요. 들지만은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나는 변화라든지 이걸
학생들 수업하기 위해서 변화된 과정들을 이런 거 실제로 분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보면 그러나 그 나름대로 발전에 의미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다. 아까 주민발언법도 참 우리가 주민참여관람법도 다 있었는데 사실 주민조례발언법 하는 게 없어가지고 직접 발언하는 건 없잖아요. 다른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가 없었는 걸 이번에 보완하는 개념인데 주체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주체라고 하는 이건 누구나 주민이면 유권자에 몇 명 이상 하면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체지 뭐 이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조금 들었어요.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짚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중요한 말씀해 주신 최 교수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노수 교수님 바로 좀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앞에서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저도 뭐 생각과 발제문을 보면서 이야기 든 생각들을 조금 잠깐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2013년부터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더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범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범을 위한 제도냐? 뭐 이런 걱정들이 이제 우습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은 지발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가 이제 뭐 제도적인 보장을 어떻게 갈 것이냐,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아이디어 타입도 이상형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도적인 보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앞으로 또 해야겠죠.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체제 내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바꿔서 이제 좀 더 크게 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문에 뭐 이렇게 진행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자면 기관 구성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최 교수님은 진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꼭 어떻게 가령 어떤 형태다. 통합형이다. 그다음에 무슨 대립형이다. 이렇게 획정할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뭡니까 자치계층 상계층하면 누가 이제 그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고 내지 연구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치계층을 꼭 구분을 행정계층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 도표에도 최 교수님도 지적하셨는데 거기 지금 앞에는 두 계층이라고 하고 시군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 사실 잠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치계층을 상계층으로 가면 어떠겠냐? 그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계층이 있어도 다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태서 가장 밑에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는 주민자치가 자치계층화 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하나를 더 줘서 뭐 어떻게 지방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겸직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가 오랜 동안의 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 구성이 다양화되는 것은 굳이 어떻게 정하자. 또 5명부터 7명까지라고 하는 것도 어떤 논거인지는 제가 잘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인구 구성비에 따라서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수들이 뭐 작은 뭐 2만도 넘고 3만도 넘고 5만도 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뭐 돈까지 아니더라도 읍면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서유럽이라든가 미국 이야기를 예로 많이 들으셨는데 그쪽에 3,000명, 5,000명, 몇백 명이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것일까요? 난 그건 아니고 자연적인 뭐에 의해서 뭐 산, 강, 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고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출범하고 오랜 동안 국토가 넓다 보니까 나로 산지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바탕의 원조가 됐을 거 아니겠느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하나 경계를 두고 뭐 자치구를 떠는 이렇게 쪼갠다든가 도로 하나 두고 쪼갠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인적인 분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자치구획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고민이 조금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까지 뭐 범주를 정해갖고 뭡니까 주민자치에 계층된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그 회라고 표현하지 못한 주민자치 계층이 다양하게 여러 개 쪼개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나라의 미국의 예처럼 특별자치처럼 해서 그 중복돼서 하는 그런 구조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소방이 내지는 환경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적인 어떤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들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저는 자치단체라고 말하는 우리 지방정부들의 조례세 도입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근거한 이제 조세법정주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 좀 바꿔서 뭐 지방세 조례주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고 치면은 그러다 보면은 자치계층화 시키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조례에 의한 뭐 가령 지구세 권한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조그마진 자치계층 자체가 좀 더 부유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 능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너무 뭐 이상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위탁받아서 그 다음에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일해서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하는 것도 뭐 아름답고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거 재정 지방의 그 주민자치의 계층이라고 친다든가 내지 주민자치의 쪽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재정의 문제도 큰 문제이잖아요. 재정이 부유한 데는 좀 더 아름다울 거고 좀 더 삶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재정 문제가 좀 열악하더라도 행복한 데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필요한 거고 그 재정 문제를 하다 보면 또 사무의 문제도 또 이야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까 뭐 수탁받거나 위탁받거나 공모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마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이렇게 복수적으로 이게 뭡니까? 그 무슨 특별구체를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마을끼리 자치의 계층, 자치단체끼리도 지방 주민자치끼리도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양상의 복합적인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발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몇 가지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3계층화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례세 하고 싶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복수적으로 그러니까 특별구처럼 이런 양태의 기능에 따라서 자치회라든가 난 자치단체를 계층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게 그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원활하게 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발제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굉장히 또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다시 어떤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쪽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세 분 지적 토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조정호 박사님 발제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척 거대 담론부터 아주 세부적인 기관 구성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무척 아마 토론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일단 저 세 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박명수 교수님 말씀처럼 자치를 하는 근본 이유가 사실은 다양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건데 국가는 법으로 기본적인 것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저 주민들이 알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제로 하던가 아니면 뭐 임기도 다르고 일본만 해도 다 임기가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명예로운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3선 오면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하여튼 저 조정희 박사님 아주 중요한 담론을 좀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만약에 조 박사님 그 오늘 아이디어가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싸웠던 거는 주민자치를 좀 제대로 주민자치에 좀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 박사님은 지금 그거를 넘어서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저 제안이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그렇게 7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주민자치를 요구하는 우리 세력들도 투쟁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혹시 주민자치 중앙회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전상식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 이현출 교수님, 조 박사님 다 중요하신 분이 여기 지금 계신데 혹시 좀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신지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 제기를 우리 조 박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조 박사님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면
중앙회는 이걸 들고 양당 대통령 후보한테 갈 겁니다. 딱 10만 표. 자, 됐나 안 됐나 이제 이 승부를 걸러 가는 겁니다. 이제 조 박사님이 지금 그 승부를 성사시키는 여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대통령 후보들한테 충분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소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읍면동 제도 가지고는 지방 소멸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를 변화시킬 건가 사람을 투입할 건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자치로 가면 자기네 스스로 안에서 지금 시군구 체계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동력들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만일 이제 뭐 지금 단 8,000명 있던 면이 한 2,000명으로 준다 그러면 그 주는 거는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2,0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생태계 유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이제 미래적인 어떤 삶의 터전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읍면에는 어떤 이제 그 모멘텀을 가졌으면 좋을까. 또 서울도 지금 현재 구가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라리 대동제해서 그 이제 대동화 시키고 난 뒤에 동을 자치단체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당히 전환 이제 만일 동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동은 지금 현재 있는 체계 말고 뭔가 개편을 해서 구는 폐지하고 이제 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자치는 현재 이제 그냥 공무원 하부기관이라 그럴까? 그래서 통을 실제는 잘 살리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부암동에서 통을 살리려고 보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겠어요.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뭘 하면 이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제가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뭐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재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득이 4만 불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큼 생활 양태가 달라질 텐데 지금 이제까지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느냐는 이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읍면동 자치단체화하는 문제 하나 하고 이제 통리를 주민자치회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희석 교수님 잘 좀 하나 좋은 정리 하나 해주시면 심부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지금 내리면 야당 대통령 후보도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지방자치학회가 학예학술대회에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우리 또 조 박사님 같은 또 역회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여기 계신 세 분 또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논의될 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조 박사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슬쩍슬쩍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지금 고민인데 슬쩍 읍면 얘기만 하고 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냥 왜 자치계층 3단계면 어떠냐 박 교수님 그랬습니다만 또 한 단계 시군 없애면 어떠냐 하면서 구는 어떻게 할지 구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베를린시가 자치단체이고 그 밑에 우리처럼 24개 구가 있다가 그거를 대통합을 해서 12개인가 13개로 줄이면서 그건 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그 안에서 또 자치단체를 만드는 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우리는 또 지금 이제 또 대동제를 한번 또 시도할까. 이게 지금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잘못 건드리면 논리적으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하지 못하면. 근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전 회장님께서도 지금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주소 쓸 때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몇 번지 마곡 엠벨리 제 주소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옛날에는 돈까지 다 쓰고 했는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좀 꿰뚫고 계신 조 박사님께서 혹시 또 플로어에서 잠깐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예,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을 조금 예, 이제 예, 말씀드리면 그 읍면 동장 문제가 시골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도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동장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서비스 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들이 대개 광주에서 이제 그 동장 주민 추천제 지금 그게 그냥 보편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동장에 관해서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황명선 시장하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 동장은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차라리 주민 직선하는 게 낫다는 이런 수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장 이 정도로 이제 뭔가 이제는 주민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지식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통리하고 읍면동 이 수준을 이제 개혁을 좀 하는 수요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계기도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 예, 예. 중요한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훈래 교수님이나 최근열 교수님이나 박노수 교수님이 이제 공통점으로 지적한 게 주민총회를 두면서 이제 의회를 언급하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의 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17조에. 그래서 의회를 두면서 주민총회를 운영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미국에는 타운 미팅이 2개가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하나는 OTM이라 해서 ORM이라 해서 오픈 레프레젠테이티브 미팅이 있고, 그리고 이제 RTM, 이제 주민 대표를 뽑아서 또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2가지 양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 대표형 같은 경우는 한기관에 2개가 있느냐 이 말이. 네, 의회에서 주민총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주민총회를 그 정책 결정 권한 분야를 나눠요. 중요한 건 주민총회에서 하고, 이제 RTM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많은 곳에는 오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인구가 많은 곳은. 예를 들면은 3만 명 되면은 주민들이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대표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의회에서 주민총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의회를 두도록 자치단체에 하려고 그러면 의회를 두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의회를 둘 경우 이제 의회에서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면은 미국의 그건 이제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티브 타운 미팅 대표 주민총회 그 방식을 따르면 될 것 지금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다 총회로 다 하고 예, 있는데 예. 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는 아니, 거지 의결기관으로서 2개. 그렇죠. 의결기관으로서 그래서 마음은 다르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제가 제시하는 안이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궁리를 했어요. 이게 헌법 개정까지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헌법 개정까지 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미국의 RTM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예.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의회가 자연스러워 예, 아주 예. 민주적으로 그렇죠. 구성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자건 헌법적인 문제를 원래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오픈 타운 미팅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가 없어야죠. 의회가 없어야죠.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의 오픈 타운 미팅도 없고 의회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경향 추세하면은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RTM으로 많이 가요. 대표 타운 미팅으로. 거기는 의회를 둬서 의회에서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 개정을 하면은 오픈 타운 미팅을 할 수 있어요. 의회를 없애고 주민총회에서 의회 기능을 하도록. 그러나 헌법 개정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RTM 대표 타운 미팅으로 해서 의회에서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평에서도 몇 가지 가지고 전부 주민총회가 하잖아. 어. 하듯이 그거는 하면 가능. 돼요. 지금 연예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주민총회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두고 중요한 정책 결정 기능,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또 아니면은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은 주민총회에 주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건 운영에 매우 문제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사례도 있다 그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주민총회 원형은 의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원형은 의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 운영하는 시대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질문 드릴까요? 그럼 지금 의회가 RTM을 운영한다면 의회의 권한과 RTM의 권한이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의회가 다 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RTM을 운영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기능은 RTM이 주는 거죠. 중요한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중요한 결정권은 주민총회에 드는 거죠. 주민총회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주민 RTM 같은 게 더 위에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에서 이제 불가능한 거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의회 권한과 RTM의 권한이 나눠 있다고 치면은 그 이제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는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주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또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계획 권한이라든가 이미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총회 기능 무조건 해야죠. 예. 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 투표를 활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를 두 분이 연구가 있어요. 이현민 교수님하고 박문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재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일본 타겟이 주민세 일부, 우리가 12,000원 내는 거 일부, 그리고 재산세 일부. 공동세로 하거나 네, 공동세로 하는 그렇게 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 법률주의인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회비 정도 얼마 될지 몰라도 여기 제주예요. 제주 이제 수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일부 지역 면에서는 리민세를 걷더라고요. 리민세. 예. 리에서 무슨 세? 리민세. 리의 주민이라고 리민세를 걷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리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리미스를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자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사업들을 쓰는 경우가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여기 진짜 리미스 누가 다 냈냐? 낸다고 하더라고요. 냈고 그리고 거기에도 주민의 대표들이 있고 또 뭐 총무 담당하시는 분들 운영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도 사실은 마을마다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지만 다만 그건 세금의 종류는 아니잖아요.
그 회비에 어떤 그런 저희가 현재 법상은 그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 왔을 때 그걸 제3, 제4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주민 저기 리민세를 걷는 그 단체 그 기구의 뭐라고 그러더라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세금은 아니고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가는 건 뭐 옛날 조선 시대에도 이 단위에서 시골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있었잖아요. 예. 그냥 마을 공동체 이런 데서. 예. 그리고 조 박사님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 운영을 꼭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최건열 이제 교수님 저기 그 아까 질의하신 건데 대부분 저기 직접민주주의 조례 발안. 발언 예를 들면은 지금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한 3개 있잖아요. 그죠? 주민 발언,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걸 다 저기 대부분 주민총회의 핵심 기능이 주민 발언, 주민 투표, 주민 소환이에요. 뭐 스위스는 이 세 가지 스위스는 이 세 가지 다 기능이 다 있고 미국은 주민 소환은 없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만드는 게 좋다. 그 총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시키고 주민 발언도 하고 주민 투표도 하고 주민 소환도 하는 게 FM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뭐 저기 주민들이 뭐 저기 예를 들면 저기 10만 인구에 5천 명씩 서명 받으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인원이 얼마 안 되겠어요. 얼마 안 돼도 몇백 명. 근데 근데 분명히 저는 저는 작은 단위. 그 자관 그거를 결집시키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든 자치단체든 말씀드리고 자치단체가 박노수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자치계층 문제인데 저는 군을 뽀개자고 하는 이유가 군은 사실상은 정체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라는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저기 생활권도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A 군에 가면은 A 면하고 B 면하고 생활권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 만나지도 않아. 무슨 그 지방자치기구, 그 지방자치단체 그게 풀뿌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기 군은 뽀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물론 군을 넣어서 상계청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프랑스도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하고 있고 스페인도 다 3계층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안 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군은 뽀개자는 거죠. 그건 도의 행정계층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부활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의원 겸직 좋습니다. 읍면하고 저기 시하고 이렇게 겸직하는 거는 얼마든지 돈 안 드는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5명 내지 7명을 저기 지평위원회 의회를 하느냐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인구 규모라든가 그건 그렇게 하면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관 분리형이냐 기관 통합을 왜 당신이 획일적으로 주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읍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읍면 공화국을 만드는 데서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까지 단체장 중심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단체장 중심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토 세력하고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토커빌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읍면 단위에서 이게 그 초등학교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합의제로 가는 게 맞다. 기관 통합형으로.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치는 앞으로 주민자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한 모델입니다. 동해는 주민자치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동은 왜냐하면 자치단체 할 수 없으니까 동은 시에 있는 동은 자치단체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주민자치회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주체라든가 대상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원래 동 기능은 그 시의 그 주민 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아까 베를린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다 저기 구역자치란 말이에요. 우리도 구역자치의 대표주자 주민자치를 그대로 가면 되고, 엄면은 이제 엄면공화국을 만들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주장하는 거는 동은 저기 주민자치를 가고, 원면은 자치단체 하자. 자, 그리고 아까 전상직 저기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지방 소멸, 원면 저기 소멸, 그것이 뭐 군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원면 자치단체가 필수적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상직 회장님께서 저기 그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면 자치단체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도 거기에는 분명히 저기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양해도 안 구하고 한 20분 더 길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고 예, 그냥 코멘트 차원에서 제가. 자치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있어봐. 저기 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대로 있고 동은 저기 그 주민자치로 남고 그런데 엄면이 이제 저기 의원이 만들어지면은 군 의원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김준우 위원장께는 참 죄송한데 못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좀 아주 열성적인 좀 토론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사회를 매끄럽게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조금 이거 끝나면 5시부터 또 다음 세 번째 주민자치 중앙회 세션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좀 여담 좀 나누시고요. 그러면 우리 조성호 박사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훈래 교수님, 치근열 교수님, 박준호 교수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한국주민자치 중앙회 세션 두 번째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